이번 시간에는 Vray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Vray에 보면 라이트가 있고 오브젝트가 있고 그리고 렌더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Vray 라이트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Vray 오브젝트부터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지난번에 모델링 했던 거를 하나 불러와 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파가 있어요. 소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파가 있어요. 근데 이 소파가 지금은 되게 단순하게 모델링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되게 복잡한 도형이란 말이죠. 이럴 때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이제 궁금증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토캐드 다루시는 분들 중에서 엑스레퍼런스라는 명령어 아시나요? 명령어 중에 캐드 명령어 중에 엑스레퍼런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가 XREF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엑스레퍼런스하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캐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캐드에서는 엑스레퍼런스라는 걸 쓰고 여기서는 프록시라는 걸로 사용합니다. 가상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실제 데이터는 파일로 저장을 해놔요. 실제 데이터는 파일로 저장하고 내가 이 파일에 가상 데이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진짜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이제 프록시의 개념이고 엑스레퍼런스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엑스레퍼런스 같은 경우 캐드를 쓰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모델링을 할 겁니다. 아니 설계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층짜리, 10층짜리. 근데 이제 기둥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1층의 기둥의 위치, 2층의 기둥의 위치, 3층의 기둥의 위치가 다 똑같잖아요. 이 기둥만 파일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엑스레퍼런스로 불러옵니다. 인서트 하는 거죠. 엑스레퍼런스로 이제 부착을 시킨 다음에 1층 도면 그리고 2층 도면 그리고 3층 도면 그리고. 근데 만약에 기둥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아까 기둥 도면 있죠? 그 기둥 도면 불러와서 수정을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알아서 수정이 쭉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원본이 여기 있으니까. 원본이 파일로 있으니까 원본을 수정하게 되면 얘네들은 가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게 엑스레퍼런스의 사용법이에요. 엑스레퍼런스는 저도 이렇게 큰 건축물 이외에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 현장 같은 거는 엑스레퍼런스를 쓰는데 그냥 소소한 인테리어라든지 단독주택 같은 데서는 엑스레퍼런스를 쓰는 걸 못 봤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를 그룹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룹, 메이크 그룹. 자, 그룹으로 만들면 요렇게 두 개의 아이콘이 활성화가 됩니다. 하나는 프록시 익스포트, 하나는 프록시 임포트 이렇게 됩니다. 프록시 내보내기, 프록시 불러오기 이렇게 돼요. 익스포트 프록시로 내보내기, 익스포트가 내보내기고 임포트는 불러오기입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것만 내보내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내보내보죠. 자, 보시면 이렇게 VR 메시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돼요. 제가 여기다가 쇼파라고 했습니다. 자, 정말로 나가길 자, 예스. 그러면 이렇게 프록시 데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프록시 데이터로 얘가 바뀐 거예요. 데이터가 나가고 데이터가 파일로 저장되고 얘는 프록시 데이터로 저장을 해둔 겁니다. 그럼 실제 데이터는 VR 메시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돼 있겠죠. 얘는 그걸 불러온 거예요. 그럼 얘는 실제로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허상이라는 얘기죠. 허상 데이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저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일의 용량이 줄어들겠죠. 근데 렌더링하면 똑같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새까맣게 돼 있죠? 똑같이 나오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프록시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프록시로 데이터를 내보내고 프록시로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봤어요. 아이고. 자, 이동하기 Z방향으로 1mm만. 자, 역시 그룹을 짓는데 이렇게 하얀색 면이 앞면이 위로 올라가도록 하고, 요건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리버스 페이스라고 있죠? 면 뒤집기. 리버스 페이스를 이용해서 면을 뒤집으면 됩니다. 그리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여기 퍼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퍼를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퍼가 뭘까요? 퍼는 되게 많이 쓰는 단어죠. 겨울옷 잠바 같은 데 보면 여기 퍼가 쭉 달려 있죠. 그러니까 모피의 털, 동물의 털을 퍼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사각형에다가 털을 심는 겁니다. 그게 퍼예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내가 지정한 그룹에 털을 심는 겁니다. 퍼. 그러니까 동물의 털인 거죠. 털을 심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거 보면 그 인형에 그 털들 막 날리잖아요. 그게 퍼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머리카락 있죠. 사람의 머리카락 표현할 때도 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응용하면은 잔디 효과 있죠. 잔디 효과에 펄을 사용하게 됩니다. 올라와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잔디를 좀 주겠습니다. 이렇게 잔디를 줬어요. 재질로 잔디를 주고, 자, 렌더 옵션을 좀 줘보도록 하죠. 다 렌더링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영역 요만큼만 렌더링 해보죠. 잔디가 생성된 거 보이시나요? 조금 어둡네요. 이미지를 제가 밝게 해보죠. 어떤가요? 잔디 그림이 된 거 맞나요? 잔디 그림이 아니고 실제 잔디가 올라온 겁니다. 맵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 잔디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 재질을 안 넣었어요. 색상만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컬러만 넣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넣었어요. 자, 렌더링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질감 효과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올라와요. 빨간색 잔디가 올라오는 거죠. 이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요런 부분들. 그래서 재질을, 그래서 랜드스케이프에 들어가서 재질을 준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 자, 한번 해보시죠. 잘 되나요? 네.
자, V-Ray 오브젝트는 바로 여기 에셋 에디터에 보면 여기 네모난 사각형 있죠? 얘를 누르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 V-Ray 퍼 보이시나요? 여기 쇼파라고 있어요. 이건 아까 우리 그 프록시 있죠? 프록시 내보낸 거고. 자, 퍼를 누르게 되면 그 오른편에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나와요. 털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입니다. 뭐 저도 다 쓰지는 못하지만 그냥 읽어보면 눈칫밥으로 대충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랭스는 털의 길이, 티크니스 털의 두께, 그레이브티, 그레이브티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털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를 이렇게 밑으로 잡아 끄는 힘, 이게 중력값인 거죠. 그러니까 중력값은 굳이 바꿀 이유가 없죠. 중력 1로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밴드, 구부리기. 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부러져야 되겠죠. 네, 그 구부러지는 정도. 그 다음에 테이퍼. 테이퍼란 얘기는 뭐냐면 아래쪽은 두툼한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뿔 모양으로 되는 걸 테이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그래서 위쪽은 뾰족하고 아래쪽은 넓고. 그 다음에 스케일, 크기는 1.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가면 컬이라고 나옵니다. 컬이 구부러지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중에서 구부러지는 것만 다시 놓는 거죠. 뭐 립스 오브 디테일 그러면 잎사귀의 상세한 정도. 그 다음에 뭐 바리엔스, 뭐 저기 불규칙한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랭스만 제가 2배로 키워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 그러면 털이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고 더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펄은 조심하셔야 돼요. 저기 나와 있는 털 한 개 한 개를 다 계산한 겁니다. 계산을 하고 오브젝트를 생성시켜주고 오브젝트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림자도 계산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영역이 작은 데는 그래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감도를 만들고 집 앞에 잔디밭을 만든다고 10m에 10m짜리 했어요. 렌더링 타임이 한참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펀은 많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잘 보이고 싶을 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는 펄을 쓰는데 광범위한 부분에는 펄을 쓰지 말고 그냥 맵으로 처리하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지금처럼 잔디맵 있죠? 잔디맵을 쓰고 이렇게 펄와 함께 써버리면 잘 구별이 안 가겠죠. 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재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질은 스케치업에서 재질은 원래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죠. 원래 재질은 여기죠. 자, 기존의 재질을 넣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재질을 넣는 방법은 여기서 재질을 선택하시면 돼요. 재질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 선택을 하고 화면으로 들어오면 커서가 버킷 툴로 바뀌게 돼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옵니다. 이때 화면에 부여된 재질이 이렇게도 들어와요. 매트리얼 에디터로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질을 수정하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은 선택을 하고 에디트 버튼을 들어가면 돼요. 에디트 버튼에 보시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색상을 바꾸는 방법, 그 다음 텍스처의 위치, 즉 이 이미지의 위치를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크기를 바꿀 수 있으며 오파시티, 불투명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660이라고 되어 있지만 크기를 1200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재질의 간격이 더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더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면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버튼이요. 지금 보시면 Make Unique Tex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니크 텍스처, 얘만 특별한. 지금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얘만 특별한 걸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선 다시 안 나오나요? 여기 텍스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 중에 포지션이요.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포지션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쪽 끝에 있네요. 자, 위치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얘가 로테이트입니다. 회전이에요. 자, 방향 바뀐 거 보이시죠? 크기 바뀐 거 보이시나요? 크기도 바꾸고 각도도 바꾸고. 그러면 이와 같이 크기와 방향을 쉽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면을 선택하시고 텍스처에서 포지션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 위쪽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요. 이미지 위치 등을 이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위쪽에 있는 이 두 개는 잘 쓰지 않고 위치와 회전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고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텍스처를 움직여 보시죠. 재질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바로 얘예요. 오파시티요. 오파시티라는 질감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오파시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오파시티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투명 100%란 뜻이에요. 투명 100%가 아니고 불투명 100%란 뜻이고, 이 오파시티의 값이 0이 되면 투명 10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투명과 오파시티의 개념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낮춰놓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반투명하게 됩니다. 얘가 반투명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와 같이 반투명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리 질감이라든지 이런 질감 효과를 줄 때 오파시티 값을 이용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질감도 불러오는 방법이 여기 셀렉트 탭을 누르신 다음에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셀렉트 탭을 누르시고 스포이드가 있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포이드 누르고 클릭하면 이 부분의 질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스포이드 클릭하면 얘에 대한 질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에디트로 수정을 하게 되고,
혹은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버킷 툴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질감 효과를 다른 데다가 지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이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는 건 V-Ray 매트리얼입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을 여기 당구공 그림을 누르시면 되고, V-Ray 매트리얼은 이렇게 왼쪽 중간에 화살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간에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중간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V-Ray 매트리얼이 나타나고, 오른쪽 중간에 화살표를 누르면 매트리얼 옵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여기가 바로 매트리얼 라이브러리입니다. 스케치업에서 제공해주는 재질들의 여러 가지 기본 재질들인데, V-Ray도 똑같이 기본 재질들을 여기서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브릭 그러면 벽돌이죠. 이렇게 벽돌에 대한 여러 가지 재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다 쓰는 거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샘플링으로 만들어져 있는 재질들인 거죠. 뭐 세라믹 그러면 이렇게 세라믹이라든지, 패브릭 그러면 이렇게 천들, 그 다음에 뭐 글래스 그러면 유리 질감 효과,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효과, 질감 효과들이 있어요. 우드 그러면 이렇게 나무 질감 효과죠. 이렇게 질감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재질을 어떻게 여기다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재질을 선택해 봅니다. 자,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드래그해서 여기 매트리얼 리스트에다가 드랍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 재질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여기 샘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매트리얼 리스트에서 삭제하거나 저장하거나 카피하거나 복사하거나 이름 바꾸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얘요. 두 번째 옵션이요. 어플리 적용하다, 매트리얼을 선택한 객체에 적용하기. 얘를 눌러주면 이와 같이 재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상자가 뜨죠? 메뉴에서 두 번째 어플리 매트리얼 투 셀렉션, 선택한 객체에 재질 적용하기, 바로 이 버튼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재질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재질이 들어갑니다. 자, 다시 보시죠. 지금 보시면 바로 여기 이 부분, 프리뷰 부분입니다. 눌러보시면 프리뷰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눌러보시면 모양이 달라요. 그죠? 왜 모양이 다르냐면, 이거 내가 만든 재질이 이렇게 원형인지 혹은 평면인지 혹은 어떤 모양인지를 모르니까 그걸 다양한 모습으로 살펴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은요, 바로 여기 이 부분, 여기 점점점 3개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점점점 3개 있죠. 얘를 눌러보시면 제너릭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지금 보시는 모양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질감을 표현하는 프리뷰입니다. 그 다음,
자, 패브릭 천이죠. 이렇게 천 모양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질감이 패브릭 천질감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플로어 평면이죠. 마룻바닥일 때 이렇게 플로어를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네, 이렇게 그라운드 말 그대로 지표면일 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표면이죠. 이렇게 어떤 제품의 표면으로 보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월 벽면입니다. 이렇게 벽면으로. 마지막으로 월 클로저 벽면 확대, 벽면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리 보기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나오나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 보기를 여러 가지로 놓고 바꿔가면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오브젝트에다 지정해 놓고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미리 보기로 여러 가지로 본 다음에 아 이제 괜찮네, 그럼 저 적용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하단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하단 부분으로 보시면 Add Material, 재질 만들기, Import Material. Import란 얘기는 불러오기죠. 내가 만든 재질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오른편에 보시면 Save Material to File이죠. 내가 만든 재질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거꾸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올 때 쓰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매티리얼 리스트에서 제거하기, 그 다음에 퍼지, 소거하기.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바로 여기 있는 Add Material이죠. Add Material을 누르게 되면 제너릭, 일반적인, 가장 우리가 흔하게 사용할 재질이 제너릭. 그 다음에 에미시브라고 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재질이냐면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재질이요. 야광이나 네온 같은 재질 있죠? 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블렌드 재질, 2개 이상의 재질이 하나로 합쳐지는 재질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재질들은 별로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쓰는 거고, 범프 재질, 범프라는 거는 뭐냐면 요철감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이 안쪽에 보시면 범프 맵이 별도로 있어요. 여기 맵에 보면 여기 범프 맵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 써요. 범프 머티리얼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투 사이드, 앞면하고 뒷면이 있다 그랬어요. 네, 앞면 뒷면을 각각 다른 재질로 주고자 할 때 쓰는 게 투 사이드 매트. 그 다음에 카페인트라든지, 이건 자동차 페인트죠. 나머지 쭉 넘어가셔도 좋아요. 헤어라든지, 그 다음에 툰이라는 건 그 만화처럼 만들고자 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멀티 매티리얼,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개의 재질을 부여할 때 쓰는 게 멀티 매티리얼입니다. 오버리드를 써야 돼요.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오버리드입니다. 우리가 총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제너리, 에미시브,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있는 오버리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재질을 설명드릴 겁니다. 오버리드 매티리얼은 V-ray, 그 조명 때문에 물드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다 보면은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산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오브젝트의 색상을 가지고서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벽들이 물들게 돼요. 그 물드는 효과를 막아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오버레이입니다. 오버리드. 자, 제너릭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제너릭 매티리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죠. 자, 디퓨즈가 나오고 리플렉션이 나옵니다. 디퓨즈는 물체가 지닌 기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전에 라이트 할 때 이펙트 디퓨즈라고 하는 옵션이 있었어요. 이거 오브젝트 기본 색상에 적용되는 이란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바로 디퓨즈는 물체가 지닌 기본 색상입니다. 바로 여기 색상 나오죠?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 색상이 있어서 얼마든지 기본 색상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확인. 그러면 물체의 색상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확인. 그러면 물체의 색상이 이와 같이 결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색상을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러프니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러프니스가 거칠기란 뜻이에요. 이 러프니스 값을 올려주면 재질에 먼지가 쌓인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 러프니스라는 값을 올려주게 되면 이와 같이 재질에 먼지가 쌓인 느낌이 들게 돼요. 러프니스를 빼면 이렇게 먼지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보통 러프니스는 잘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먼지가 쌓인 느낌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러프니스는 굳이 쓰지 않고 디퓨즈에 있는 내용 요 값을 쓰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체크무늬 두 개가 있죠. 이 체크무늬가 바로 맵입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바로 저 맵이에요. 디퓨즈의 색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오브젝트가 지닌 기본 색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바로 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맵 불러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정말로 많은 맵들이 나옵니다. 다 맵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이 중에 비트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을 한번 살펴보시죠. 책상이요. 책상 상판만 보시면 돼요. 책상 상판을 보면 나무가 지닌 기본 색상이 아니죠. 그죠? 이건 코팅을 한 거죠. 그죠? 맞아요. 맵이라는 건 물체에 코팅을 하는 겁니다. 랩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지를 불러다가 오브젝트에다가 랩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맵의 개념입니다. 어떤 재질은 그냥 색상만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재질들은, 이런 벽 같은 이런 재질들은 색상만 줘도 돼요. 그죠? 그런데 책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나무 이미지를 랩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바닥 같은 경우도 인조 대리석으로 랩핑을 해줘야 돼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맵입니다. 그러니까 매티리얼에는 커다란 범위에서 매티리얼이 있고 작은 범위에 바로 매티리얼 안에 맵이라는 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맵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비트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몇 가지 설명을 하면 비트맵이 바로 이미지란 뜻이에요. 내가 지정한 이미지를 불러다가 매핑을 하는 겁니다. 랩핑을 해요. 그게 비트맵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써야 될 게 바로 이 비트맵이에요. 여기 셀룰러라고 돼 있죠. 셀룰러라고 하는 것은 세포 질감 효과 낼 때 쓰는 거고요. 체커라는 것도 있습니다. 체크무늬라고 하죠, 흔히들. 네, 그런 체크무늬. 그 다음에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팔로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팔로프 같은 경우는 안쪽은 색상이 잘 보이는데 바깥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효과.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 눈 있죠. 눈이 이런 효과가 나요. 눈, 이렇게 조그만 눈송이 있잖아요. 이런 눈송이가 안쪽은 불투명하고 바깥쪽으로 가면서 흐려지는 연기 같은 것도 그렇고 눈송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마블이라고 있네요. 마블 대리석 질감 효과 낼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노이즈 효과, 락이라고 하는 건 안반이죠. 안반 효과. 그 다음 여기 스카이 있죠. 이게 바로 하늘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V-ray 우리 렌더링 하면 뒤에 하늘 질감 나오잖아요. 네, 바로 저 재질 들어가 있어요. 배경에 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스모그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타일이나 워터 있죠. 네, 물질감 효과를 낼 때 수영장에 물을 만들고 싶어요. 물질감 효과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럴 때 워터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전체가 다 물질감 효과를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감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바로 비트맵입니다. 자, 비트맵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래서 재질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인조 대리석 혹은 뭐가 좋을까요? 자연석. 네, 이런 자연석들 선택을 하고 열기. 그러면 이렇게 자연석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 자, 선택을 하고 어플리. 그러면 이렇게 자연석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랗, 이게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이 초록색이 맵을 썼다는 뜻이에요. 회색은 맵을 안 쓰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옵션 많죠? 이 옵션 건들까요? 안 건드려요. 그럼 이 옵션 대신에 누구를 쓸까요? 좀 편집하고 싶어요. 저 이미지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서 해요? 포토샵이요. 포토샵에서 다 리터칭 해가지고 맵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포토샵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포토샵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결과물을 리터칭해야 돼요. 근데 재질도 리터칭을 해줘야 돼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기본 재질에 대해서 재질의 밝고 어둡고 선명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지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포토샵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걸 다 해놓고 우리는 지정만 하면 돼요. 여기 옵션에 보면은 필터 블러라는 값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필터 타입 민맵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미지의 선명도를 조절하는 게 민맵입니다. 이미지가 얼마나 또렷하게 나올 거냐, 이거 계산하는 종류들이 나와요. 서머드 에어리아라든지 민맵으로 이 이미지의 또렷함 정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필터 블루어 있죠? 0.15네요.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미지가 뽀얗게 흐려지죠? 네, 이런 블루어 효과 0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필터 블루어 효과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선명하게 쓸 거냐 아니면 흐릿하게 쓸 거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해요? 포토샵에서 해와야 된단 말이죠. 인버트 텍스처, 인버트가 뭐냐면 색상 반전을 인버트라고 해요. 색상 반전 효과를 인버트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색상 반전 효과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검정색은 흰색으로, 흰색은 검정색으로, 빨간색은 반대색이 사이안색이니까 사이안색으로 이렇게 색상이 반전되는. 인버트 알파란 얘기는 투명도란 뜻입니다. 이미지가 투명도를 지니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거를 반전시킬 때 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플레이스먼트, 뭐 이런 내용들, 크기라든지 이게 위치예요. 자, 보시면 크기를 이제 크롭으로 잘라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크롭으로 이미지의 크기를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거죠. 크기를 잘라낼 때 쓰는 게, 홀 텍스트는 전부 다 씁니다. 이미지 전체 다 쓸 거예요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크롭은 이미지를 자를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 끝에 보면 이미지가 잘리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노이즈 값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UVW가 U가 X축이고 V가 Y축이에요. UV가 X축이고 V가 Y축입니다. X축으로 2개, Y축으로 2개. 이렇게 타일 효과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한 개 한 개면 충분해요. 뭐 미러링 효과도 이렇게 있습니다. 대칭 효과, 이런 효과들을 기본적으로 여기서 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줄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기본적으로 포토샵 효과를 간단하게 낼 수 있는 거죠. 간단한 포토샵 효과들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써야 돼요? 포토샵에서 다 맞춰가지고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옵션들은 잘 쓰진 않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요거 하나 있어요. 필터 블루어 값이요. 필터 블루어 값이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지의 선명도란 뜻이에요. 선명하게 이미지를, 맵을 선명하게 쓸 거냐 약간 흐릿하게 쓸 거냐, 이걸 조절하는 게 필터 블루어 값인데, 보통 맵을 불러와서 쓰게 되면 약간 이미지가 흐릿하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이미지가 흐릿하게 들어옵니다. 그때 이 필터 블루어 값을 낮춰주세요. 그러면 이미지가 조금 선명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맨 아래로 내리면 여기 백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매트리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매트리얼이 이렇게 상위 개념이면 이렇게 그 하위 개념으로 맵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트리 구조로.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로 맵이 존재하고, 여기서 작업해서 다시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작업하고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고, 다시 말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언제든지 매트리얼이 상위 개념이고 디퓨즈의 맵을 쓴 겁니다. 여기서 작업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맵이 아닌 다른 걸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 목록을 눌러서 다른 목록을 선택합니다. 체커. 예를 들어서 체커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화이트 컬러, 블랙 컬러 이렇게 해서 2개가 나오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맵을 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체크무늬죠. 단지 색상을 넣는 게 아니고 2가지 재질이 이렇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백을 누르시면 이렇게 체크 무늬가 뜨게 됩니다. 렌더. 그러면 이렇게 체크 무늬가 뜨게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체크 무늬로 들어갔습니다. 화이트 컬러에는 비트맵을 이용해서 이런 자연석이 나왔으면 좋겠고, 다시 백. 블랙 컬러에는 비트맵을 이용해서 뭐가 좋을까요? 카페트. 아이고, 카페트 별로네.
네, 여기 카펫이 있네요. 카펫이 나왔으면 좋겠고, 백.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재질이 이렇게 격자 무늬로 나오게 되겠죠. 렌더링을 하면 재질이 이렇게 격자 무늬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리플렉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가면 리플렉션이 또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자, 리플렉션이에요. REFLECT. REFRACT. 리플렉션 똑같아요. 발음이.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위에 있는 리플렉션은 거울처럼 반사 효과입니다. 거울과 같이 주변 사물을 반사시키는 효과를 리플렉션이라고 하고, 이 아래 리프렉션이라고 하는 건 투명한 재질은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물체가 이렇게 굴절되어서 보이죠. 네, 바로 굴절이란 뜻입니다. 굴절이란 뜻이에요. 투명한 재질의 굴절이란 뜻입니다. 위에 리플렉션은 반사란 뜻이고 아래 리플렉션은 굴절이란 뜻입니다. 투명한 재질을 줄 때 쓰는 거고 얘는 반사 재질을 쓸 때 쓰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파일, 뉴. 렉탱글, 청품마천. 자, 매티리얼. 여기 예를 줘 볼까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사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반사가 살짝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여기에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푸시 앤 풀.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자, 반사가 잘 들어갔을까요? 반사가 제대로 안 들어갔네요. 이 부분만 우리는 보면 되니까 이 부분만. 자, 다시 재질을 보실까요? 자, 리플렉션을 강하게 주고 다시 한번 렌더. 왜 안이 들어갔을까요? 자, 다시 렌더. 특별한 건 없는데 반사가 안 보이네요. 기존 재질을 써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보죠. 다시 재질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죠. 제너릭. 그 다음에
체크 무늬. 그 다음 어플리. 자, 다시 렌더. 안 들어가 있고. 자, 리플렉션 최대로. 자, 지금 반사 재질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사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반사 재질 한번 넣어 보시죠. 반사 재질을 넣을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검정색일 때, 어두운 색일 때 반사가 제일 잘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면 검정색은 반사가 일어나지만 흰색은 반사가 빠져 있죠. 네, 그래서 검정색일 때, 아까 같은 경우는 질감이 밝은 색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리플렉션이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검정색으로 놓고 혹은 어둡게 놓고 질감을 어둡게 놓고 그리고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반사 재질이 들어갈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플렉션입니다. 반사예요. 이렇게 배경이 검정색이어야만 반사가 잘 일어납니다. 자, 리플렉션 글루스니스. 자, 이 값이 낮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안개가 낀 것처럼 혹은 먼지가 낀 것처럼 이 반사도가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 반사도가 사라진 거 보이시죠? 네. 글루스니스 값이 높아야만 반사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즈 프레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즈 프레넬과 프레넬 IOR 값이 있습니다. 그냥 프레넬에 대한 정의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요 반사 입사각 있죠. 이게 낮으면 이 물체는 투명한 물체는 반사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수 같은 데 가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바닥이 보이죠.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건너편에 있는 산이 이렇게 반사가 돼서 보입니다. 그게 프레넬이라고 해요. 그걸 프레넬 반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넬 반사를 쓸 거냐 말 거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이 프레넬 값을 오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종종 바꾸는 게 바로 이 프레넬 IOR 값을 종종 바꿔요. 이게 뭐냐면 프레넬 개수라고 하는 건데 이 입사각이죠. 이 입사각을 임의대로 좀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1번, 그러니까 1.6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값이 되고요. 이거보다 낮으면 입사각이 조금 더 낮아서 반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보통은 네, 요 값은 굳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투명한 물체를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굴절에 의해서 바닥이 보이지만 이렇게 야트막하게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반사가 돼 버리는 것. 요걸 프레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맥시멈 뎁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투명한 물체가 있어요. 여기 투명한 물체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반사를 계속 무한 반복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렌더링 타임도 무한대로 늘어나 버리겠죠. 네, 그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고 몇 번만, 5번만 반사를 해주세요. 그게 맥시멈 뎁스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아래 보면 에디트 컬러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5번 반사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탈출을 해야 돼요. 깜장색으로 색칠해버리고 탈출해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플렉션 값만, 요 두 개 위에 요 두 개 값만 잘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프렉션, 굴절 효과입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재질에다가 재질을 주었고요. 자, 이거 안 나오는 이유는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리프렉트 값을 올렸습니다. 자, 렌더링. 그럼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굴절이 돼서 뒤에 사물이 다 굴절이 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굴절 값입니다. 사물을 투명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굴절시키는 것, 이게 리프렉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리플렉트 값만 바꿔주시면 금방 이렇게 굴절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IOR 값이 있죠? 자, IOR 값이 굴절률입니다. 굴절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의 굴절률은 1.6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의 굴절률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의 굴절률 혹은 물의 굴절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굴절률이 존재합니다. 물론 안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유리인지 물인지 혹은 플라스틱인지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진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이 1.6보다 낮으면 더 많이 투명해지는 거고 1.6보다 높으면 굴절률이 더 심해지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맥시멈 뎁스, 엑시트 칼라 똑같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뭐냐면 사물이 빛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 안에서 이렇게 굴절을 계속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번까지 굴절할 거냐, 똑같이 5번으로 제한해 놨고, 역시 그 굴절 끝나고 나갈 때는 검정색을 색칠하고 그리고 나가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물체 안에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굴절을 한 번 하고 나가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물체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굴절에 이렇게 꺾어지겠죠. 네, 그럴 때 5번까지만 굴절을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특별한 건 없고, 이펙트 섀도우 그림자에 적용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림자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물체가 투명한 물체니까 그림자도 반투명하게 나와야죠. 네, 반투명한 그림자가 나와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디스펄션 효과를 쓰게 되면 빛이 들어오면 산란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어떤 효과에 줄 수 있냐면 프리즘 효과 있죠. 네, 프리즘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놓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반대쪽으로 빛이 분산돼 버리는, 네, 그런 효과를 줄 때 디스펄션 효과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ABB2라고 하는 이 값에 의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이 값이 높으면 더 산란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 값이 낮으면 산란을 이렇게 적은 값으로 산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값이 같이 혼용해서 사용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랜실런스가 뭐냐면 투명도의 매질이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매질이요, 매질. 매질이 무슨 뜻이냐면 투명한 재질의 종류가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크게 여기는 3가지 타입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하드 타입, 소프트 타입, 그 다음 하이브리드 타입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요. 소프트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소프트 모델은 물, 매질이 물일 경우, 그 다음에 왁스, 촛불 같은 거 있죠. 촛불 같은 것도 분명히 투명은 해요. 그런데 완전히 투명한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런 촛불이나 왁스 타입, 그 다음 하이브리드 타입은 바로 그 중간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매질의 종류를 여기서 결정하고 그 매질 값을 결정하게 되는데, 굳이 우리는 많이 여기선 쓰지는 않아요. 그냥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이 오파시티 값입니다. 오파시티가 앞쪽에도 있었어요. 아까 앞전에도 오파시티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여기 오파시티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여기도 오파시티라는 값이 있습니다. 불투명도란 뜻이죠. 자, 이 값을 제가 낮춰봤습니다. 한 0.8로 낮춰봤습니다. 자, 렌더링.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물체가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오파시티 값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오파시티는 물체를 투명하게 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오파시티 맵을 사용합니다. 오파시티의 맵을 써요. 자, 제가 이 뒤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죠.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재질을 하나 만들죠. 이 재질을 부여했습니다. 이 재질을 여기다 넣어줬어요. 자, 누구를 쓸 거냐면 오파시티에 보면 똑같이 비트맵을 쓸 건데, 자, 여러분 어딜 보시냐면 첫 번째 소스에 가시면 나무 소스가 있습니다. 나무 소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두 개가 한 짝이에요. 이렇게가 한 짝입니다. 자, 제가 오파시티에는 얘를 쓰고 디퓨즈에는 얘를 넣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디퓨즈에는 컬러를, 오파시티에는 저 검정색과 흰색을 씁니다. 오파시티 맵은 어떤 효과를 가지냐면 검정색은 물체를 투명하게 만들어 버리고 흰색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오파시티 맵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제가 다 주어 보죠. 자, 여기다도 하나 주고 그 다음 비트맵에서 다시 두 개를 줬습니다. 보이시나요? 물체가 투명해져 보이는 거? 자, 여기 텍스처가 네, 여기 있네요. 자, 포지션의 위치 잡아주고 스케일로 맞추고 자, 어떤가요? 이 자리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자, 렌더링 시켜보죠. 자, 렌더링. 자, 어떤가요? 여기 나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오파시티 맵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디퓨즈 맵의 컬러를, 오파시티 맵의 흰색, 검정색을 두 개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마치 나무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효과를 쓰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범프라는 것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범프도 마찬가지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두 개 다가 무슨 의미냐면 요철이란 뜻입니다. 그 엠보스라고 하죠. 이렇게 올록볼록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범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맵을 가지고 올록볼록한 느낌이 나게 하는 것, 그게 범프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실제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브젝트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조금 더 강력하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디서 쓰냐면 지형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지형 말고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형. 예를 들어서 우주선이 지구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지형이 있잖아요. 그런 지형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쓰고, 그냥 아주 간단한 요철감 있는 느낌을 나게 하는 건 범프를 쓰게 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똑같이 평면을 세우고, 자, 똑같이 줄 건데요. 자, 다시 제너릭을 하고 비트맵을 합니다. 자, 이번엔 어디로 가냐면 벽돌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벽돌 가면 여기 중간에 요거가, 얘가 디퓨즈 맵이고 얘가 범프 또는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디퓨즈니까 칼라로, 그 다음 맨 아래 맵으로 내려서 범프에 온 체크하고 비트맵, 자, 범프를 불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재질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멀티플러가 있어요. 이렇게 멀티플러가 있어서 멀티플러 값을 제가 최대한 올려놨습니다. 자, 효과가 잘 날지 한번 보시죠. 그러면 여기 좀 얼록덜록하게 나긴 했는데 이렇게 올록볼록한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범프맵의 특징입니다. 이게 범프맵이에요. 여기 보시면 평명산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올록볼록한 느낌이 나게 되죠. 이게 범프맵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범프를 오프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텍스처를 동일한 내용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죠. 자, 동일한 내용으로 제가 텍스처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보죠. 물체가, 여기 보시면 물체가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물체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심지어 멀티플러 값이 1입니다. 범프는 10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가진 않죠. 근데 얘는 1만 줬는데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0.5 정도로만 줘볼까요? 다시 렌더링. 그러면 어떤가요? 벽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검정색은 물체를 누르는 거예요. 흰색은 물체를 밖으로 빼는 거고요. 범프 맵도 똑같아요. 검정색은 안으로 들어가고 흰색은 밖으로 나오는. 근데 범프는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거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실제로 오브젝트를 변형을 줘버리는 거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그래서 조금 더 유용하기는 해요. 근데 단지 얘가 이렇게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적용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겠죠. 그럼 조금 느려지겠죠. 네, 그래서 범프 맵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